이 ELS는 그동안에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LS는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금 수준으로 인식이 됐다는 게 문제고요. 사실 이번 사태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를 했을 때 이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 논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ELS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 마음도 상당히 무겁고요. 많은 고객들이 지난 2021년에 가입했던 ELS가 많은 손실을 지금 내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실이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사실 이 홍콩 ELS라고 하면 기초자산이 홍콩 H지수를 의미합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덱스인데요. 이 지수가 지난 3년 동안 반토막 이상 된 거죠. ELS 상당히 안전한데 ELS에서 항상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어. 사실은 ELS라는 상품 수익을 얻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판매 창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원금이 거의 보장됩니다. 그런데 100%의 확률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이런 ELS에서 손실이 날 확률도 매우 적긴 하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률이 만약 들어맞았을 때 그 손실폭이 매우 커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LS 구조는 어떤 기초 자산을 넣느냐 그리고 만기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그 구조와 그 위험도가 상당히 다르지만 기초 자산 하나로 만든 ELS만 말씀을 드릴게요. ELS의 상품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초 자산 지수는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고요. 이제 매 6개월마다 우리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6개월, 12개월, 1년 반, 2년. 그래서 만기는 3년이 되는 거고 만기 3년 전에 5번의 그 조기 상한의 테스트를 받는데 조기 상한 충족을 할 경우에는 배당률을 연환산 10%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드디어 조건을 맞췄다 하면 10%에 곱하기 2, 20%를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지뢰가 하나 있어요. 베리어 안에 있는 납긴 조건인데요. 이 납긴 조건이 지금 현재는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긴이라는 것은 일종의 트리거입니다. 납긴에 걸리는 순간 내가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ELS의 납긴은 걸리는 순간 바로 터지지 않습니다. 갖고 있다가 만기 때 터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차근차근 베리어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베리어가 지금 나와 있듯이 90 그리고 만기 때 65 이렇게 돼 있는데 베리어가 90이라는 의미는 6개월 후에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기준가가 100인데 90 그러니까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아니면 주가가 올랐을 때는 조기상한 조건을 충족해서 그걸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조건을 충족을 못했어요. 6개월 후에 지수가 84예요. 한 번 더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베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에 들어갔는데 110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기상한 조건을 충족해서 5%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가가 90이 기준인데 89.93이에요. 룰상 90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음 6개월 후로 2월이 되는 겁니다. 그 투자 설명서상의 그 정의라고 하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원금의 20% 이상을 손실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식이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요. 반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존이 되니까 아무리 금리가 올라서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도 만기까지 잘 갖고 있으면 발행자가 잘 갚아주니까 이거는 고위험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ELS는 그동안에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치로. 그렇기 때문에 ELS는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금 수준으로 인식이 됐다는 게 문제고요. 사실 이번 사태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를 했을 때 이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 논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론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 번 이상 ELS를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 위험을 충분히 알고 들어갔을 텐데 왜 지금 터지니까 이제 와서 은행의 불안전 판매만을 문제 삼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원들이나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증권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판매하시는 그 스킬은 뭐냐면은 원금 보장이 거의 됩니다 라는 겁니다. ELS라는 거는 그동안 고객님께서 충분히 원금을 지키시고 일정한 수익을 얻으셨지만 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식이 급락을 했을 때는
하락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원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는 상품인 건 맞습니다. 이 보통 구주화 상품을 설계를 할 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백테스팅이라는 걸 합니다. 백테스팅이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내가 출시하려고 하는 상품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발행했던 거를 기준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손실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있었던 지수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더라. 원금을 찾아오더라. 수익도 일정하게 나더라 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홍콩 H지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즘엔 일본 니케이 225를 가지고 ELS를 만드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9년 버블 경제가 터지기 직전의 고점을 드디어 돌파했다는, 정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이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그 고점을 돌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225를 중심으로 한 ELS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같이 보여드려요. 일본의 주식이 지금처럼 우상향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1985년, 그러니까 일본 경제 큰 변곡점이 됐었던 플라자 합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시작됐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부터 주가는 어마무지하게 올랐죠. 1989년까지. 그러면서 빵 터져서 지난 30년 동안 계속 하락 국면이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니까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홍콩 H지수의 사례에서 봤듯이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니케이 225 ELS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로 파생해서 나온 풋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입니다. 풋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미리 옵션을 사둡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원이다. 향후에 얘는 50원 이하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생각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50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옵션을 매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옵션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 없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익을 그대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파생 상품은 사실 그 뿌리가 기초 자산에 있습니다. 기초 자산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뻗어나가게 되죠. 우리가 주가 지수를 가지고 ELS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초 자산의 그 수익에 따라서 이 파생 상품의 수익이 결정나는 거죠. ELS도 마찬가지로 기초 자산이 어떻게 변하느냐. 기초 자산이라 하면 우리가 주가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ELS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ELS라는 거는 고객이 투자한 원금 전체를 갖다가 주가지수 옵션에다가 투자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요. 별 문제가 없으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ELS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가지수가 정말 홍콩 H지수처럼 반토막이 난다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EL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가지수 옵션을 매도한다는 의미는 그 확률상 되게 높아요.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이 확률이 100%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블랙스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백조라는 거는 우리가 하얗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평소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우리에게 큰 손실을 안겨다 주는 사건, 그것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말합니다. ELS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항상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향해서 올라가면 전통 주식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주식이 옆으로 길 수도 있고,
때로는 확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슬근슬근 기면서 떨어질 수도 있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옆으로 기거나 약간 내려갔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 창구라든지 증권사 창구에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너한테 수수료를 좀 줄 테니까 이 상품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봐. 이렇게 이제 ELS를 팔기 시작하는 거고, 고객들한테 이 판매사는 어떻게 처음에 설득을 하느냐? 자, 지금 제로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금을 넣어봐야 0.5%, 1% 이거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이 상품을 투자하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3%, 4%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 ELS의 기본 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고객이 생각하기에는 예금 뭐 1년, 2년 그 묶인 돈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3%, 4%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매력적인 상품이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ELS의 이 기본 원리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우리가 흔히 속담으로 보면 우산장수, 집신장수의 심정으로 날씨가 맑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조금 오거나 결국 우산도 다 날아가고 집신이 다 물이 새는 태풍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ELS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ELS의 종류는 정말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초점을 맞추고 보는 거는 기초자산지수가 뭐냐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낚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거든요. 기억을 잘하는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자산은 인덱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 주가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있는데요. 개별 종목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를 갖다 넣지는 않죠.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고요. 미국에는 S&P 500이 있고요. 일본은 니케이 225가 있고요. 홍콩에는 H지수뿐만 아니라 홍콩을 대표하는 원래 항생지수라는 게 있죠. 이런 지수들이 있고, 또 개별 종목으로 요즘에 인기가 많은 거는 테슬라, 엔비디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인덱스끼리, 때로는 개별 종목끼리, 때로는 조화롭게 둘을 합쳐서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ELS를 거의 원금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즉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수익을 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조기상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조기상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초자산 3종목 모두 지뢰를 밟지 않는 경우, 즉 낚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때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00가지라고 그러면 약 한 98가지 정도는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경우의 수 2가지가 되는 건데요. 만기 도래 시에 3개의 기초자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낚인을 찍었다면, 그리고 3개 모두 마지막에 조기상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가장 높은 손실을 얻고 있는 기초자산 기준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낚인을 찍고 만기일 현재 70%가 하락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전기자동차 필요 없어, 다시 휘발유로 돌아갈 거야 하면 주식이 엄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손실로 발생을 하는 거고, 화면처럼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설명을 할 때 DLS하고 ELS하고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두 개는 좀 다르다. 기초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요. DLS라는 빅텐트가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빅텐트 친다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빅텐트를 치는데, DLS가 하나의 빅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DLS의 기초자산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원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자율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금 가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주택지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초자산이 다 통틀어서 있는 것이 DLS고요. 그중에 주가지수만 따로 떼서 분류를 해놨는데 그게 ELS입니다. 그러니까 DLS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고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도 있는데요. 그중에 DLB라고 해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DLS를 따로 뺍니다. 그게 또 하나의 중텐트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홍콩 ELS에 대한 사례, ELS의 구조,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ELS의 종류, DLS라는 빅텐트 안에 ELS가 있다. 이 정도 기억을 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위험 상품 ELS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 그리고 ELS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